저는 좋은운동장 대표 이민구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척수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척수 장애인을 위한 건강 체력과 신체 활동에 대한 그런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가 신체 활동을 어떻게든지 늘려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의 하나의 일환으로 척수손상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관련된 이제 팁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신체 활동과 건강 체력이라고 하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게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장도 맡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동영상 강의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지식은, 첫 번째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나한테 어떻게 왔는지를 잘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신체 변화, 구조적인 변화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제한받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이제 심폐기능과 체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체력들이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체력이 딸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심폐 기능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고, 그 심폐 기능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체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체력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상받은 장애에 대해서 나타난 근력과 기능, 이런 것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에 관련된 것들, 그거를 간단하게 하면서 내가 옷 입는 것부터 자세 이동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트랜스퍼 하는 거, 그 다음에 휠체어로 달리는 거, 이런 활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처음 아주 최초급부터 아주 말단까지, 익스트림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순서는 우리가 병원에서는 내가 장애인이다, 척수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디지즈라는 질환이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1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WHO에서 요즘 하고 있는 ICF라고 해가지고 기능에 관련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이라는 기능에 관련된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 나의 기능, 그리고 내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활동을 가지고 사회 참여하는 거,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나의 생활과 사회 참여까지 아우르는 거죠. 요거를 5가지를 제가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오늘은 1번부터 할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2번부터 할 겁니다. 2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내가 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폐기능, 지금 얘기했던데 심폐기능과 체력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체력이 딸려요.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느끼는 거는 다 99%가 심폐기능입니다. 특히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체력이 약해요 라는 그런 내 자각 증상이, 자각 느낌이 오는 거죠. 먼저 심장과 폐를, 얘네들이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심장도 움직이고 폐도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육은 심장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과 매우 유사합니다. 골격근이란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
고기로 먹으면 등심, 안심, 뭐 아롱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골격근인 거예요. 골격근은 용불용설입니다. 용불용설입니다. 쓰면 커지고 안 쓰면 줄어들어요. 기부스를 하면은 그 안 쓰는 근육들이 한 달 후에 완전히 쪼그라져 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듭니다. 폐를 움직이는 요 골격근도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커질 수 있고 운동을 안 하면 쪼그라드는 게 요 심장 근육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는 골격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작동 원리가 심장은 동물에서 심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놔둬도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밖에 놔둬도 얘는 뜁니다. 자동으로 뛰어요. 내 몸에서 다른 곳 신경이라는 것에서 조절해가지고 얘 보고 더 빨리 뛰어라, 덜 뛰어라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얘 자체가 뛰는 게 대부분이에요. 70%를 차지해요. 심장은 자기 혼자 잘 뜁니다. 근데 폐는 가로막근은 신경 지배가 75%예요. 움직이는 거의 75%는 신경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척수 손상을 받으면 폐를 움직이는 요 가로막근과 복근과 흉곽근들은 손상을 받아요. 척수 손상을 받으면 호흡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심장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변이 다 떨어져도 혼자 뛰거든요. 피가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짜, 지 혼자. 피가 안 들어오면 안 짜요.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자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척수 손상을 받아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순환에서 정맥순환이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자, 심장에서 피를 짤 때 피를 빵 하고 짜가지고 펌프예요, 얘가. 피를 한번 빵 짜가지고 밑으로 피를 내려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가 그냥 심장이 안 짜더라도 밑으로 확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문제되는 건 서 있을 때, 피를 짰을 때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요 거리만큼만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은 심장이 계속 짜고 있어요. 그래서 빵 하고 짰어요, 심장이. 그래서 쭉 하고 돌아가지고 다리 끝까지 피가 갔어. 피가 간 다음에 다리 끝에서 심장까지는 어떻게 펌프를 해서 여기 밑에 있는 피가 위까지 올라올까요? 그거는 혈관을 옆에 두고 있는 근육들이 옆에서 눌러주면 그 눌러주는 힘 때문에 피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서 심장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척수 손상을 입으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가 밑으로 몰려. 피가 밑에서 밑에는 심장이 없으니까 밑에서 피가 위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심장은 잘 짜는데 피가 오질 않아가지고 심장에 짜는 힘이 피가 별로 오지도 않는데 뭐 좀 천천히 짤까? 하면서 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이제 점점 기능이 줄어든. 왜냐하면 골격근과 유사하니까 용불용설이니까. 게다가 앉아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심장은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하면서 용불용설에서 위해서 계속 쪼그라듭니다. 자, 폐는 들숨이랑 날숨이란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들숨은 숨이 들어오는 거고 날숨은 숨이 나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데는 횡격막이라는 가로막이라는 애들이 위에 골격근이라는 애들이 숨 쉬어 하면 쭉 하고 내쉴 때는 공짜로 내쉽니다. 왜냐하면은 쭉 들이마실 때 폐를 쫙 하고 고무줄 당기듯이 쫙 하고 당겼어요. 날숨을 할 때는 탕 하고 놓으면 고무줄이 딱 올라가듯이 폐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쭉 하고 그냥 고무풍선에서 바람 나가듯이 푹 하고 나갑니다. 자, 들이마시는 거는 가로막에서
쑥 들이마셔 라고 한 다음에 내쉴 때는 고무풍선이 바람 나가듯이 퓨 하고 나가요. 공짜로. 거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숨 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있어요. 평 하고 나간 다음에 더 내쉴 수 있잖아요. 더 내쉴 수 있는 거는 복근으로 하는 겁니다. 배에 힘을 주면 공기가 나가요. 배에 힘을 주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숨을 들이마셔 라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걸 끝나면 고무풍선에서 공기 나가듯이 다 나간 다음에도 복근으로 짜는 거예요. 요거는 안 해도 충분히 숨이 다 나가요.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떨 때 쓰냐? 노래 부를 때 씁니다. 운동할 때 쓰고. 그러니까 심호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복근을 이용해서 숨을 한 다음에 하고 더 짤 때 쓰는 액세서리 근육이지 평소에 쓰는 호흡은 아니에요. 주요한 근육은 횡격막, 가로막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가로막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명령을 하냐면 경수의 3, 4, 5번에서 나와가지고 가로막까지 갑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로 와가지고 여기를 지배를 해요.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수 손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여긴 게 3, 4, 5번이 손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저희는 되게 중점적으로 봐요. 그리고 어떤 경수손상 장애인들 보면은 어떤 분은 여기 구멍 뚫려 있으신, 흉터 있으신 분 있잖아요. 3, 4, 5번 중에 다쳐가지고 호흡이 불안정했던, 들이마시지 못하는 사람들 심각하죠. 딱 3, 4, 5번이 다쳤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뚫고 삽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숨을 못 쉴지도 모르니까 펌핑을 밖에서 해주면서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그러고서 아니다, 3, 4, 5가 다쳤지만 기능해. 그러면은 삽관 빼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 구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흉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분은 경수 중에 3, 4, 5번까지도 포함된 경수장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5번 이하의 장애 있으신 분들은 전혀 숨을 들이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숨은, 숨을 내쉬는 거는 복근에 의해서 내쉬기 때문에 심호흡을 할 때는 장애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흉수의 하부 쪽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흉수의 상부 쪽 손상을 6번 이상을 손상받으신 분들은 숨을 내쉬는 게 전혀 안 될 수 있어요. 말할 때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고무풍선이 짜는 그 한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랄랄랄랄라 얘기하고, 자기가 조금 더 얘기하려면 고개를 흑 하고 숙이면서, 복압은 없으니까 자세를 흑 하고 숙이면서 숨을 내쉬면서 얘기를 하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휴식 시 심박동수가 저희는 70회, 분당 70회, 그리고 심박출량, 심박출하는 1분 동안 심박출하는 게 한 5리터 정도로 짜요. 그러면 한 번 짤 때마다 한 70cc 정도로 짜니까 한 5리터 정도 나오는 거죠. 심장은 한 번 짤 때 야구르트 한 병 정도 이렇게 쪽쪽 짭니다. 야구르트 한 병 정도 쫙쫙 짜고 70번 짜기 때문에 1분 하면은 5리터 정도를 짜는 거죠. 호흡은 분당 12회를 하고 12번에 한 번에 5리터, 6리터 정도를 500cc, 500 맥주컵 하나 정도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6리터 정도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 박동하는 게 190번 정도는 보통 성인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최대 심박출이 25리터까지는 올라가요. 요 예비가 요만큼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5리터를 짜. 근데 최대한 운동을 하면 25리터를 짜요. 그러면은 5배 정도의 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분이 체력입니다. 그 여분의 이름이 우리가 느끼는 체력이라는 거예요. 자, 호흡은 휴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6리터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최대치, 내가 숨 빨리 쉬어보세요. 그러면 억지로 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은
1분에 120리터를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20배예요. 심장은 예비가 5리터고 호흡은 20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운동을 할 때는 뭐가 결정을 하겠어요? 내 최대치를 결정을 하는 거는 심장이죠. 심장은 5배만 올라가도 맥시멈이고, 호흡은 20배까지 올라가 있는데 쫙 같이 올라가는데 심장이 딱 여기서 걸려. 얘는 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얘가 걸렸으니까 이 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의 결정은 심장의 능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심장은 뭐라고 그랬죠?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커지고 안 쓰면 심각하게 쪼그라듭니다. 요게 줄어들어요. 요 5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운동으로 그러면은 용불용설이라고 했으니까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빨리 뛰게 하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면 심근이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폐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운동을 계속 하면은 들이마시는 폐가 굉장히 커져요. 뭐 대표적인 게 수영 같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숨 들이마시는 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체력은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심장의 근육은 골격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안 쓰면 쪼그라든다. 그리고 심장의 휴식시랑 최대치랑의 요 사이에 5배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체력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고, 척수장애인의 경우에 심장과 폐가 어떻게 변하냐면 정맥순환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지가 팔 다리에서 근육이 수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피가 올라오는 게 제한이 돼서 심장이 더 안 움직여요. 그 척수장애인분들 중에 이 경련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경련이 없으신 분들은 다리가 부종이 생겨요. 발 보면은 다리가 굉장히 근육이 없이 쫙 하고 말랐는데 발등이 통통하게 되어 있는 게 다 부종이에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붓는 겁니다. 경련이 있으면 그런 부종을 빼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경련이 있다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지배를 75%를 받고 있는데 손상을 받으면 흉곽 하는 것도 안 되고 하고 내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에, 특히 날숨에 숨을 내쉬는데 제한이 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최대치 박동이 용불용설에 의해서 점점 낮아져 가지고 심지어는 130만 올라가도 숨차다고 거의 꼬꾸라듯이 고개 숙이고 이제 주무시고 헐떡대시는 분들 흔하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130까지 하고 심박 출량이 7리터, 8리터밖에 안 되면은 여분이 3리터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가지고 흑 하고 쓰러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이 부분.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체력이 약해졌다. 호흡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는 건 공짜로 했잖아요. 들이마시는 건 계속 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 기능, 예비 기능이 체력이라는 것이 부족해지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 장애인들의 특징인데, 그러면 그거를 심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심장 운동 하려면 뛰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뛰면 돼요. 30분 이상 뛰면은 심장은 막동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심장 근육은 한 달 만에 꽤 잘합니다. 또 한 달 운동 안 하면 또 쪼그라들어요. 네. 그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운동을 하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척수장애인 경우에 운동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심박수를 올리는 게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운동을 진행하면서 계속 스마트워치를 채우고서 운동을 하고, 저희 선수들도 입단했을 때 초기에 스마트워치를 채우고서 이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운동하면서 심박수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내가 이 선수들의 심장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면은 130일이 안 올라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몇몇의 선수만 150, 160을 올라가고 110, 120 거기서 3, 4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막 뭘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심장 측에서는 뭐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활동량을 보이는 게 아니야.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심장 측면에서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저기다 피를 내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심장은 뛰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있는 거고요. 호흡 운동 같은 경우에도 들숨 운동, 날숨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서 들숨 운동을 주로 했어요. 들숨 운동. 들이마시는 거 저항기면서 하고 빠는 운동을 했는데 날숨 운동은 하기가 힘듭니다. 날숨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배워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서 배에다 손을 얹고 하고 하는 식으로 날숨을 기술적으로 배워야 되지 근육 운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척수장애인에서 정리하면 척수장애에서 심장과 폐 두 개가 체력이라고 했는데 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호흡은 여전히 잘하고 계세요. 날숨이 어려운 거 기술적으로 배우는 거지 노력한다고 늘어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들숨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력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워낙에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체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심장의 체력이라고 하는 휴식시 박동이랑 최대 박동의 그 차이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최대치에 도달하면서 나는 지친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척수장애인의 심장과 폐가 더 위험하냐? 논문이 스파인이라는 논문이 2015년에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치면 1이 제일 훌륭한 논문이고 3이 이제 중간이고 5가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추론하는 것들인데 운동에 참여하신 그 프로그램은 레벨 1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레벨 1으로 가장 구조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에비던스, 증거 능력이 가장 좋은 거고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는 레벨 3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 레벨 3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요 HR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HR이라는 게 하자드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위험한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이런 게 생길 위험이 더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근경색 나오는 게 1.17. 흉수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38로 더 올라갑니다. 심근경색이 나올 수 있는. 콩팥질환, 월요일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그 내용에 콩팥질환에 대해서 배뇨 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배뇨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방광에서 신장으로 역류가 되면서 콩팥이 만성으로 질환을 갖게 되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 심장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폐도 취약하고 콩팥도 취약합니다. 다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내 몸 관리를 하면은 다 없어질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얼만큼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얼만큼 많이 움직여야 되느냐를 그 WHO에서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그냥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알리고서 이만큼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쭉 그렸습니다. 척수장애인에 해당되는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단장애인이나 이런 그 근골격계 장애,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분들도 그려져 있고 다 해당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거기다 키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6가지를 집어넣는데 이 중에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2번이랑 3번입니다. 운동의 양이
얼마가 됐든 저 운동을 얼만큼 해야 돼요? 라고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라. 더 하면 더 할수록 좋다. 신체 활동 무조건 하면 좋다. 저 운동 어떤 운동 해야 돼요? 가리지 마라. 뭐라도 해라. 종류 따지지 말고 뭐라도 해라.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실제 지금 현재는 장애인뿐만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WHO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뭐라도 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라. 잠깐이라도 해라. 그게 지금 저희들이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저한테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도 그래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라고 하는데 어깨가 아픈데 왜 운동을 못해? 다리 운동하면 되지 라고 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척수장애인 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운동을 못합니다. 앉아서 운동하면 되죠. 네. 다리 부러져가지고 다리 기부스해서 운동을 못해요. 팔 운동하면 되잖아요. 뭐라도 하면 돼요. 뭐라도 하면 돼.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이유를 계속 만드는데 저한테 오시면 절대 없습니다. 왜 못해요? 저 경수장애여가지고 팔도 못 움직이는데 목이라도 돌리셔야죠. 네. 뇌성마비 심한 아이 부모님이 저희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이름 불러보면 눈이 움직입니다. 눈 운동이라도 하세요. 눈 운동 따라서 호흡 운동하면 돼요. 뭐라도 하면 돼요. 뭐라도.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라도 잡고 움직이면 그게 신체 활동이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척수장애인,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지체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양을 적어놨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큰 게 요거랑 요거를 보게 되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을 15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은 75분 이상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강도 운동을 15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75분 이상을 일주일 내에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을 지금 유지하려면 건강 체력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의 그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안 쓰면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라도 요만큼이라면 요거를 유지하려면 요만큼은 해라라는 겁니다. 요거 안 하면 그게 체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양인 거죠. 자, 근데 체력이 바닥 안정시 심박수랑 최대 심박수 차이가 3배, 4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5배로 올리고 싶다. 건강을 향상시키려면,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냐면 중강도 운동을 150분이 아니라 30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150분 이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다 심폐기능에 관련된 얘기를 나오고 심장과 폐기능,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얘기한 체력입니다. 체력을 늘리려면 일주일에 300분 이상 중강도 운동, 150분 이상 고강도 또는 15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해라. 그 체력을 유지라도 하고 싶으면 요만큼을 해라. 그런데 척수장애인처럼 많이 앉아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이틀은 근력 운동을 해라. 근력 운동 여기서는 그 주요 근육이라 하겠습니다.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 주요 근육은 어깨 근육이 주요 근육이 돼요. 어깨 근육에 관련된 운동을 일주일에 2번은 아령을 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계속 어깨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해당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운동하고 있는 게 요거 해당되는 거고, 장애 플러스 노인이라면 65세 노인이라면 일주일에 3일은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칭에 관련된 부분을, 그건 노인은 다 똑같아요. 스트레칭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는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포함을 하고 모든 사람은 이거는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체력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150분 중강도, 건강을 향상시키려면 일주일에 300분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강도랑 고강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만큼 해야 중강도예요? 얼만큼 해야 고강도예요? 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중강도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심박수를 가지고, 타겟 심박수를 가지고 이제 맥시멈 경기를 뛰고 있는 그 정도. 요 하드는 고강도의 운동. 여기는 중강도, 라이트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강도 운동. 아마 설문조사 하셨을 때 저강도 운동 얼마나 했냐, 중강도 신체 활동, 고강도 신체 활동 저희가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WHO의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일주일 동안 얼마큼 하셨나라고 여쭤봤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100%, 뭐가 100%냐? 제가 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체력을 평가하려면은 내 안정시 심박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심박수,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80 정도가 제 안정시 심박수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65에서 70 정도가 안정시 심박수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최대한 했을 때에 내가 막 그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최대한 운동을 해가지고 심박수가 올렸을 때를 그거를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표준으로 내놓는 거는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가장 편한 식이 이거예요. 220에서 내 나이를 빼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의 최대, 그 연령대 최대 심박수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을 집어넣으면은 170이 되는 거죠. 최대 심박수가 170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는 심박수가 190까지 올라가요. 저는 이 식에 따르지 않고 19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9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80에서 190까지의 심박수의 변동, 이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고혈압이 있으시면 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척수장애인이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13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40 정도밖에 체력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140을 맥시멈으로 놓고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운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거라도 유지하려면, 그 체력이라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중강도 운동을 해라, 신체 활동을 해라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만큼밖에 안 됐던 체력을 조금 더 늘리려면, 증진시키려면은 고강도의 운동을 그만큼 150분 이상을 해라. 그리고 중강도의 운동은 300분 이상을 해라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운동을 뭘 하면은 중강도가 되는데, 뭘 하면 고강도가 되는데, 라는 걸 다 이렇게 메뉴판처럼 해놨어요. 중강도의 운동은 요런 운동을 하면은 되고, 고강도의 운동은 요런 운동을 하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분당, 그러니까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뛰게 되면은 상당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메뉴판이 있어요. 운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중강도니까 나는 일주일에 300분을 해야겠네.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를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운동한 시간을 정하면서 하는 게 이제 운동 처방이나 운동 프로그램이 됩니다. 척수장애인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은 요 매트라고 하는데, 요 매트가 3까지 올라갈지, 어떤 운동하면 매트가 6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척수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할 때 와치를 채우고서 운동을 시키면서 이 경수장애인의 심박수는 얼마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이분이 얼마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체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측정하면서 그러면서 운동을 계획을 하는 거가 저희의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제 예입니다. 제 예인데 스마트워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건강관리 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회사에다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100개를 준비를 해놓고 운동하는 사람 모두 채우고서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심박수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지표로 삼아가지고 내가 운동을 적절하게 했는지 적절하게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중요하고,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3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2만 원짜리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것들도 꽤나 잘 나와 있어요. 저희는 삼성 거 쓰지만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지지난주에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요. 지난주에 달려가지고 평균 심박수를 173으로 최대 심박수를 191로 해가지고 40분을 달렸어요. 그러면 고강도죠. 이 구간으로 191을 저는 최대를 놨으니까 무산소 운동, 여기가 고강도 운동인데, 고강도 운동에 해당되는 게 심박수가 153에서 171까지 사이에 들어오게 운동을 하면 되는데, 거의 다 그 구간에 들어가게 운동을 했고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km를 달렸는데 40분 동안 7km를 달렸고, 아까 그 표에 보면은 75분을 하면은 제 체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주일에 2번을 하면 제 체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에 4번을 하면 제 체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운동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갤럭시 워치에는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를 자기가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심박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거를 이제 딱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주고, 중강도의 운동이라면은 구간 3이랑 구간 2에 들어가는 운동의 합이 150분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의 운동 구간 4랑 5에 해당되는 게 75분이 되면 일주일에 그게 들어가면은 체력 유지 성공. 이거의 2배가 되면 150분, 300분이 되면은 체력 증진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내 최대 심박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어딘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을 30분 동안 죽으라고 해가지고 심박수를 최대한 한번 올려보는 게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내 건강 체력이라는 게 이 정도라는 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운동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 심장의 체력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하루 내의 심박수를 계속 다 체크를 해줍니다. 제 심박수가 하루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잘 때 말고 자는 시간이 아닌 깨어있는 시간 중에 제일 밑에 내려가 있는 심박수가 안정시, 휴식시의 심박수예요. 그 심박수가 몇인지, 저는 80일 정도가 됩니다. 보통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데 80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고, 최대 심박수는 제가 실제로 운동을 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30분 정도를 최대한 해가지고 제 심박수를 끝까지 올려서 측정한 게 저는 191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제 체력입니다. 그게 제 체력이에요. 자, 그 체력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하면은, 이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년으로 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되냐면은,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심박수가 10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 심박수가 20이 올라가고, 3도가 올라가면 심박수가 30이 올라가요.
휴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염증 때문에 심장이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독감이 걸렸어요. 나는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가 110밖에 안 돼. 지금 내 심박수는 80이야. 안정시 심박수 고혈압이어서 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운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 최대 심박수가 110까지 떨어졌어. 여분이 25밖에 없어요. 독감 걸렸어요. 갑자기 40도가 됐네. 그러니까 심장이 왕 뛰기 시작해가지고 130을 뛰어야 되는데 130 못 뛰잖아요. 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분이 없으니까. 예. 거기다가 그 상태에서 조금만 뭘 해가지고 움직이게 돼가지고 열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움직이게 되면은 심장이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심장의 예비 체력이라는 거예요. 체력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 190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웬만큼 열 나고 뭐 하는 거에 상관없는 거지. 웬만큼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몸이 괴로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심박수가 올라가대로 다 버텨주는 거예요. 내 최대 심박수, 심장이 그만큼 버텨주니까. 내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조인트 앞에서 운동을 조금 하다가 바로 힘들어가지고 고개 툭 틀어쓰리고서 심박수 보면은 120, 130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증상이 나와. 내 체력은 바닥이 났다는 증상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감기가 걸려도 위험하고 뭐 좀만 움직여도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 최대 심박수 체력이라는 건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내 체력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최대한 올려봐서 내 심박수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구나, 안정 심박수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130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한번 올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 운동을 끊고 거기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뭐 의료기관까지 가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목표가 내 체력 유지냐 아니면 향상이냐 그걸 정해야죠. 내 체력이 지금 여분이 30밖에 안 돼? 50까지는 늘려야겠다. 심박수 150까지는 늘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늘려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강도 운동을 300분 이상, 고강도를 150분 이상을 설계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지금 충분해요.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 체력은 충분하다면은 나는 유지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150분, 75분, 고강도는 75분 운동을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심박수를 내가 목표한 심박수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중강도다 그러면은 내 심박수의 70%, 80%까지 올린다. 그럼 나는 150까지 뛸 수 있는 심장을 갖고 있었으면은 110에서 110, 120 정도까지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런 운동을 동작을 찾는 거죠. 운동 동작을 찾아야 됩니다. 척수장애인, 경수장애인 분들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몇 개가 없어요. 예. 저는 달리면은 전신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을 하면은 심장에서는 여기도 피를 보내고 여기도 피를 보내고 여기도 피를 보내고 여기도 피를 보내고 해야 되면 심장에서는 와 이건 뭐야 하고서 쉽게 빨리 많이 짜게 되는데 경수장애인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게 팔 움직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팔을 움직여가지고 막 힘들다는 거는 심장이 힘들다는 게 팔을 흔들면 팔에서 오는 감각신경 때문에 야 너무 운동 왜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 왜 이렇게 하니? 하면서 이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지 실제 피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움직이질 않는데 심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움직여도 심장이 그렇게 많이 짜야 될 이유가 없어. 짜질 않아.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아. 쉽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심박수를 목표한 심박수까지 올리는 그런 동작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지만은 척수장애인 중에 경수장애인이면서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농구선수나 럭비선수들 보면은 엄청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있는 근육을 다 쓸 줄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활체육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통해 가지고 쭉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운동 동작을 찾아야 되고 그 동작에 맞는 그 동작을 찾았다면은 그게 10분 하면은 최대 심박수나 뭐 심박수 쭉 올라가 힘들어 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것보다 운동을 안 하다 하면은 관절에서 오는 피로함에 대한 감각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게 10분부터 20분, 30분까지 계속 늘려가지고 30분 이상을 지속을 할 수 있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을 하고 그 운동 시간들이 일주일에 150분, 300분이 되게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심박수,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그거를 이틀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아니 부족하면 매일 하든지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을 척수장애인 분들이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 이게 어렵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운동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운동을 경수장애인 분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운동을 저희가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가지고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기구를 놓고 이 사람들의 동작으로 운동을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은 요게 훨씬 더 좋아. 스키에르 같은 게 더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에어바이크 같은 게 좋아라고 했을 때 에어바이크를 또 뭐 스키에르가 밑으로 당기는 동작이 가능한 경우에 스키에르 로잉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능한 동작들에 맞게 운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체력에 관련된 거예요. 체력 다시 말해가지고 체력은 심장 기능. 체력은 심장 기능에 관련된 거고 체력이라는 거는 안정시 심박수부터 최대 심박수까지에 올라가는 그만큼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또 다르게 호흡에 관련돼서도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호흡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호흡은 어떤 거냐면은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 일어날 때 호흡을 거기에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반복적인 운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야구공을 확 하고 던지는데 한 번 던지는데 이걸 호흡을 들숨에덜까 날숨에덜까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던지는 거는 알아서 잘 던지면 돼. 그런데 계속 로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호흡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숨이든 날숨이든 하는 게 좋다는 거. 그 원칙은 몸이 앞으로 모일 때는 숨을 내쉬는 거고, 펴질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모일 때는 숨을 내쉬고, 펴질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 동작만 하면 돼요. 뒤로 뻗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숙일 때, 앞으로 굽힐 때, 몸이 쪼그라들 때 숨을 내쉰다. 그것만 그냥 멀리서 동작을 봤을 때, 쪼그라드네. 그럼 숨을 내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숨을 하고 들이마시면 이 안에 숨도 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파이팅이 되면서 싸우면서 근육에 경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복압이란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숨을 내쉬는데 하고 다 내셔. 그 다음에 숨을 더 내셔 할 때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얘기는 배에 힘을 주면은 숨이 나가요. 배에 힘을 주면은 폐를 짜요. 짜니까 나가겠죠. 요때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발살바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부흉수부터 장애는 배에 어차피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근데 요 발살바라는 호흡이 유용한,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한데
굉장히 굉장히 무섭고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발살바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숨을 하고 들이마신 상태에서 성문을 닫아요. 공기가 못 나가게 성문을 꽉 하고 닫습니다. 윽 하는 거죠. 윽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에다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공기가 쫙 하고 팽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닫아. 그리고 배를 꾹 하고 배에다 힘을 주면 이거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짜면 어떤 현상이 나면 그 안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눌립니다. 심장에서 눌리면서 심장에서 피가 휙 하고 나가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발살발하면.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드는데 제가 힘을 준다고 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으악 하고 성문을 막은 다음에 힘을 주잖아요. 심장에 쫙 하고 눌리면서 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있는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충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여기만? 아니요. 머릿속도. 되게 위험한 거. 이게 어떤 때 또는 이 발살호흡이 어떤 때 나오냐면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변비 있는 사람들이 배에다 힘을 줘가지고 변을 내주려고 힘을 하면서 힘을 주잖아요. 그때 변이 안 나가고 심장을 누르면서 위로 나오면서 뇌출혈이 나와요. 네. 되게 위험한 호흡법이에요. 이 발살호흡법은 언제 쓰냐면 우주가 아니라 전투기 비행사들이 중력이 막 이제 5G, 6G, 7G 막 이렇게 피가 밑으로 쫙 하고 가속을 할 때 피가 막 쫙 하고 쏠리잖아요. 그때 이제 심장이 열심히 짜는데 중력이 밑으로 당기니까 심장이 아무리 짜도 피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 그럼 머릿속에 피가 안 들어가요. 그때 발살발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하면서 심장을 짜주면 그 힘으로 짜주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에다가 피를 올려주려고 하는 호흡법이 발살바 호흡법인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뇌혈관 터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역기를 든다 그럴 때 힘을 준다고 할 때도 역도 선수들 보면은 할 때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해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안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막으면 한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면은 소리가 난다는 건 안 막았다는 얘기예요. 배에다 힘은 계속 주고 그다음에 복뒤까지 해가지고 복압을 엄청 올렸는데도 흉곽의 압력이 심장에 맺히지 않게 성문을 열어줘요. 압력을 줘도 그냥 빠져나가게. 그 상태에서 힘을 줍니다. 절대 막질 않고 올려요. 그래야지 안 터지지. 그냥 하고서 힘주면 터집니다. 운동하실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잘못된 사람들을 흔히 보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거는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호흡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위험하다라는 거랑 일상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변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발살호흡을 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배에다가 힘을 줘도 성문은 계속 하고 계속 열어주고서 말을 하면서 배에다 힘을 주면서 변을 보든지 뭐 이런 테크닉을 좀 기워야 돼요. 그래서 흉추의 6번 이하의 7번 이하의 하부 흉추의 장애분들은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발살바 호흡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할 때 조심해서 운동을 하시라라고. 호흡기 관리의 또 하나는 흡연인데요. 자, 숨을 내쉴 때 하고 기침을 하는 거는 복압으로 기침을 합니다. 숨을 딱 막아 발살바처럼 했다가 하고 놔주면서 복압으로 해요. 대부분 다 경수장애 있으신 분들 기침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압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을 하고 들이마신 다음에 막았다가 이거를 풀어주면서 하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힘 있는 기침은 배에서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침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래가 꼈을 때 가래를 내뱉으려는 거는 기침으로 내뱉고 나중에도 그게
굉장히 노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감기 걸렸을 때 특히 요소가 되는데, 저는 흡연을 암이나 이런 걸로 빗대가지고 금연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근데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요. 저는 담배 안 폈는데도 폐암 걸리는데요. 담배 피우면 방광암 걸려요. 방광암 그거 말고도 많이 걸리는데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COPD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노년에 가래가 들끓는 해소천식을 갖고 있는 그런 예전에 해소를 갖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흡연이 거의 90%입니다. 거의. 근데 그 해소가 가래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척수장애인들은 기침으로 그걸 빼지 못해요. 예. 그럼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지. 그러니까는 척수장애인 분들은 담배가 암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들숨은 잘해요. 날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강한 날숨, 기침을 하면서 하는 날숨을 잘 못하기 때문에 흡연은 안 해야 된다. 뭐 폐암이나 이런 거 다 차지하고라도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날숨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 들숨 운동, 날숨 운동 중요하죠. 들숨 운동, 숨 들이마시는 운동인데, 우리 밑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 파워브리드라는 걸 가지고 저항을 걸어 들이마시는 숨을 저항을 걸어가지고 하는 운동도 좋은 운동입니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배에다가 무거운 책 하나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숨 들이마시려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횡격막이, 가로막이 훨씬 더 힘을 줘야지 책이 밀려 올려면서 공기를 들여갈 수 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뭐 테레비 보고 뭐 할 때 그냥 무거운 책 하나만 올려놓으시면은 들숨 운동 충분합니다.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세요. 수영을 하면은 물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 때문에 나를 다 누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물의 압력을 저항을 해가지고 숨을 들이마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물속에서 수영하실 때 숨 들이마시기 힘들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한 사람들이 호흡근이 굉장히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들숨 운동은 그런 식으로 숨을 하면은 목욕탕에서 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숨 쉬어도 충분히 목까지 담그고서 하면은 충분히 호흡 운동, 들숨 운동은 되고요. 날숨 운동은 힘들다고 했잖아요. 날숨 운동은 요추가 하부 흉수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기침이 제일 좋죠. 기침이 제일 좋고, 하고 내쉬는 그런 거, 뭐 하고 내쉬는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날숨 운동입니다. 제일 좋은 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세요. 네. 충분히 날숨 운동으로 그만큼 더 좋은 날숨 운동이 없어요. 성악가들 굉장히 호흡 관리 잘합니다. 관악기 부는 사람들 굉장히 호흡 관리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악기나 성악을 하는 경우에 호흡 운동에 매우 좋습니다. 자, 호흡 운동은 조심해야 될 게 2번만.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상관없이 호흡에 운동할 때 호흡 중요한데 윽 하고 참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는 거는 절대 엄금.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도 이거는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연습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성문을 닫지 않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돼요.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 관리, 척수장애인에게, 저는 비장애인에게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는데 척수장애인에게는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날숨이 워낙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숨 운동, 날숨 운동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하고 싶은 지식이 심폐기능과 체력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와서 저희 임상시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심폐기능입니다.
이분의 심장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체력의 여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통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료가 쌓여가지고 좋은 운동법이나 평가법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의를 첫 번째 강의로 심폐기능과 체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체 변화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이때는 임상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는데, 대부분의 척수장애인 분들이 내가 어디가 닫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가 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수가 7번, 8번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형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7번 척추가 부러졌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랑 7번이 부러졌어요 라는 얘기랑 그 안에 척수에 몇 번이 다쳤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이제 레벨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유형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능, 예를 들어 배뇨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운동기능 저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신체 변화, 예, 나는 땀이 안 난다든지 조금만 운동해도 심장이 체력이 떨어진, 혈압이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신체 변화, 척수장애인 신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재활학과 선생이나 척수 보고 있는 외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폐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제 근력과 가능한 운동 동작, 밑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치면은 조인트라는 장비에서 내 운동 동작이 어떤 식이 가능한 건지를 찾아보는 그런 테스트들, 그리고 그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죠. 동작이 가능하면 그걸 활동으로 넘어가서 그게 바지 입기, 옷 갈아입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뭐 변기나 소파로 옮겨왔는 트랜스퍼, 그리고 휠체어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작은 턱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기술, 그런 것까지가 이제 신체 활동의 A to G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주 초기는 밑에서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듯이 앉아있는 자세를 활동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방법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실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를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5번에 마지막 강의에서는 척수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들, 어떤 스포츠가 척수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장점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5개 중에 지금 첫 번째 강의로 두 번째 심폐기능과 체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네. 척수장애인 손상에 대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 해당되는 이야기. 여기요. 우리 선수들 같이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 뇌병변 같은 경우에 척수 손상만큼이나 취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소모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더 높은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심박수가 어느 정도 계속 심장에 조금씩은 더 많이 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약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박수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대 심박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거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지만은 심장 자체는 척수장애인처럼 그러니까 근력이 저하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보다는 근력이 올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도 조금 더 잘 되는 상황이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척수장애인보다는 덜 취약한데, 그러니까 심박의 최고치를 올리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척수장애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최고치를 잘 올리고 뇌병변 장애인도 잘 올리는 사람은 잘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척수장애인이 뇌병변 장애인보다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런 해가지고 안 좋은 걸로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날숨 힘든 거 말고 그냥 뭐 다들 말하는 게 뭐 폐활량이나 운동량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폐활량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비의학적인 얘기고요. 폐활량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건 내 체격에 의해서 결정된 요소여가지고 폐활량은 그렇고 최대 호흡량은 확실히 줄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 똑같은데 그러니까 최대 호흡량이라는 건 1분 동안 내가 호흡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냐인데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12번 쉬던 거를 1분에 60번 하고 쉴 수 있는 이유는 빨리 내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거는 힘으로 들이마시는데 내쉬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숨이 쉽게 나가야 되잖아요. 공호풍선을 딱 후 하고 불었을 때 얘가 딱 놔주면 공호풍선이 슉 하고 나가는 얼마나 쉽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이게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들이마시고 싶은데 아직 공기가 있네. 들이마시지 못하고 공기가 또 있네. 들이마시지 못하고 하면은 1분에 60번 쉬던 거를 1분에 30번밖에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 호흡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폐 체력이 20배였는데 10배로 줄어드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심장보다는 여분이 있으니까 뭐 괜찮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흡연에 의해서 가래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내쉬는 게 더더더 힘들어져가지고 1분에 20번 숨쉬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심장보다 폐가 더 문제가 돼서 폐가 체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다 가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전 체력이 신장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건지 몰랐어요. 네. 예. 체력은 뭘까? 근력이 체력이라고 그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좋았고요. 장애인 피트니스 설계도 어디서도 못 들어봤어요. 네.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딱히 이거를 매우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체육을 하는 사람들 운동 처방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다 뭐 이런 식의 운동의 강도니 운동의 뭐 횟수니 운동 그 내용이니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FIT라는 FITT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장애인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리고 목적을 지금 WHO에서 얘기하는 체력, 심폐 기능에 관련된 체력, 신체 활동이나 체력에 관련된 걸로 적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뭐 제가 독창적인 걸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충분히 누구나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짜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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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질문? 질문은 뭐고요? 예. 아니 배워서 가서.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왜 스트레칭 열심히 해야 되겠고. 예.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그 WHO 가이드라인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체력을 유지하려면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고강도는 75분 이상. 체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중강도를 300분. 예. 그리고 고강도는 150분 이상. 그 정도는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근력 운동, 집에 아령이라도 있으면 아령 들고 일주일에 2번은 땀날 정도로.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아령이 저쪽 구석 어디 보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은 뭐 몇 가지 저희 만약에
월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 들어오시면은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